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국제 외교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국제 외교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일본 새 총리의 기시다 후미오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좀 일본의 이 문제가 많은 이 구조를 한번 좀 봐야 돼요. 여기 의원 내각제잖아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요 구조에서는요, 이제 국민들이요 총선거를 치릅니다. 이게 총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제 국회의원, 의원이죠. 의회를 이제 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면 의회의 과반 세력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행정부의 이제 내각 있죠. 행정부 내각을 장악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의회 구조가 일본은요, 여기는 자민당이에요. 그냥. 자민당이 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자민당의 독주입니다. 수십 년, 뭐 여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잃은 적은 잠깐, 구도가 좀 이제 자민당에게 불리하게 잠깐 옮겨갔을 때가 좀 있어요. 불리한 형태로 옮겨간 때가 아주 잠깐씩 있었고, 정권을 잃어버린 적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 거의 다 자민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자민당의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민당의 총재가 이제 여기에서 총리를 누가 맡냐면 총리는 자민당의 총재가 하는 겁니다. 자민당 총재가 이제 맡아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자민당 총재를 선출하는 방식을 봤더니 이번에 보니까 여기 문제가 많아요. 여기 이거 한번 이 국민들이 들고 갈아엎어야 되겠더라고요. 남의 나라 사정이라 갈아엎으라 말아 할 수도 없고 하긴 한데,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게 보니까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국회의원 145표와 당원 110표로 총 256표를 얻어서 총재로 선출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를 간접 선출하는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되어 있어요. 일반 유권자와 당원들의 지지율이 높은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1차 투표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당원 169표, 국회의원 86표로 255표를 얻는 데 그쳐서 한 표 차이로 이제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과반을 1차에서 못 얻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차 투표에서요, 이게 국민 여론 말고 이 당 안에 의원들 있잖아요. 의원들의 표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재가 선출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여기는 일당 구조잖아요. 일당 구조가 거의 일당이 이제 우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당 우위 구조 속에서는 있죠. 그 구조 속에서는 자민당 총재가 되는 게 중요한데, 자민당 총재는 의원들이 사실상 거의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의회가 당이 개파 정치예요. 말 그대로 진짜 개파 정치거든요. 개파 정치고 막 그 의원을 승계하잖아요. 저 부모님으로부터. 그래가지고 가업이 있듯이 이거를 이어받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요, 국민의 의사랑 어긋나는 이 구조가 많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번에도 국민들은요, 이 아베 이 파 있잖아요. 아베파. 이런 데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일신하고 싶어 했는데, 국민 여론이 투영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그러려면 총선거에서 자민당을 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거는 또 만만치가 않은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같은 자민당이더라도 이제 고노다로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좀 그래도 이게 극우가 아니거든요, 고노다로는. 근데 기시다 후미오는 극우 쪽이에요. 아베 3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참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 국회의원 표가 이제 결과를 결정하는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가 전체 428표 가운데 과반 257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고노는 170표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를 이끌고 있는 아베가 존재감이 약했던 다카이치를 총재 선거에 출마시켜서 1차 투표에서 표를 분산시켰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갖고 1차 투표에서 결론이 안 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개혁을 내세우며 아베 전 총리와 대립각을 세웠던 고노의 과반수 투표를 막는 이 전략을 세웠고요. 그러면 2차 투표로 들어와서 결선 투표로 들어오면 의원들이 결정하니까 그러면은 야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기시다한테다 모아주자 이런 식의 전략을 짰다는 거예요. 이게 먹혀가지고 기시다가 됐습니다. 근데 기시다가 이제 어떤 인물이냐 이게 보면은요. 아베가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서 퇴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리를 맡은 게 스가 요시히데 총리였는데 요 이후에 스가가 한 번 더 하고 싶어 했지만 그렇지만은 사실상 아베의 후임자로서 그 남은 자녀 임기만 채우고 거의 물러난 셈이 됐고요. 기시다 후미오가 이제 아베 내각의 핵심 요직에서 함께 했었던 인물이고 또 그다음에 극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헌법 개정을 이제 주장했던 인물이고요.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일본의 총리가 이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전범들을 여기다가 이제 신사에다가 두고 있는데 전범들의 유해를 여기다가 이제 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총리가 외교상 안 가기도 하는데 아베 같은 인물은 그냥 막 가거든요. 그냥 막 가요. 뭐 극우니까요. 그렇게 가는데 기시다가 어떻게 할지 입장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이제 아베의 입장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은 그 개선이 좀 요원한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건드리려는 평화헌법이 바로 뭐냐? 평화헌법은요, 일본이 1945년 전쟁에서 패망한 뒤에 공포한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 구조 때문인데, 제 구조는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그밖에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극우가 봤을 때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식 군대가 이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군대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상 1954년부터 이게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부대, 그래서 수비를 할 수 있는 부대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비만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명분을 얻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미국이 동맹국가인데 미국이 어떤 작전을 펼칠 때 우리도 가서 같이 작전을 펼치려면 우리가 이 평화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제약 조건을 걷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네가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의 반발이 매우 크고요. 그 미국에서도 일방적으로 일본 편만 들어주긴 어려워요. 근데 미국은 일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성공 못하고 있고 국민들도 우려를 하죠. 국민들도 과거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일본 내에서도 주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긴 한데 정치의 주류라고 정치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요 이제 극우 집단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야스쿠니 신사는 도쿄 지오다구에 있으며 일본에서 전쟁으로 사망한 자들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시설입니다. 도조 히데키와 같은 A급 전범 14명이 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인들의 참배가 끊이지 않아서 주변국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 전몰자 2만 1000명도 일방적으로 합사를 해버렸고요. 신사 내부 박물관에서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을 식민지 해방 전쟁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일대가 이제 서구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해방해주는 전쟁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두시고요. 미국 연방정부가 가까스로 셧다운을 회피했다. 이런 이제 기사도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들의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연방정부는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미국의 이제 회계 연도가 어떻게 되냐. 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9월 30일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10월 1일이 넘을 때까지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에 맞춘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면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셧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셧다운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래서 이제 회계연도 개시 시점까지 이제 예산이 미확정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 미확정 시에 미국 같으면은 뭘 하냐면은요. 이건 이제 잠정 예산이라는 걸 편성을 해요.
잠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4에서 5개월분 4에서 5개월치 예산을 미리 확정해서 이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은 뒤로 좀 미뤄서 논의를 더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언제까지 된다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12월 3일까지 정했으면은 어떻게 된 거죠? 10, 11, 12, 3개월 정도만 했구나. 10, 11, 12, 아니 2개월요. 이렇게 했네요. 일단은. 근데 요렇게까지 짤 수 있는 게 잠정 예산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없으면 그냥 셧다운, 정부가 멈추는 거예요.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돼서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 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부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이 불편을 겪고 국가 경제도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거든요.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1월 1일이 될 때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했다. 그럴 때에는 준예산이라 그래서 정부가 그냥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기다리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셧다운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제도는. 준예산 제도라 그래서 셧다운이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승만 정부 때는 가예산이라 그래서 그거는 셧다운이 가능해요. 그거는 잠정예산보다도 기간이 짧아서 1개월치만 먼저 편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공화국 장면내각 이후에는 우리가 준예산 제도로 바꿔서 셧다운이 없어요. 정부가 알아서 편성해서 그냥 유지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최소한의 비용만 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헌법기간, 법률기간 유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령의 의무지출 사항 써주고 있으면 되고요. 계속비 같은 거 지출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다만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단 한 번도 준예산으로 간 적이 없어요. 맨날 예산안 원래 12월 2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헌법에서 정해놨는데 이거 많이 어기거든요. 많이 어겼다고 국회의원들 되게 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저렇게 진짜로 어겨가지고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도 중앙정부에서는 준예산으로 간 적은 없고 지방정부는 2번 있는데 하나는 부안이고 하나는 성남이에요. 근데 성남시가 준예산한 거는 앞에서 우리 커버스토리 정책정에서 봤었던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그 대장동 사업을 민간이 진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성남시가 끼워서 같이 하겠다라고 그랬더니 이제 상대편 정당의 시장하고 이제 정당이다라는 쪽이 그 성남시 의회의 가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산안까지 처리 안 해주면서 끝까지 이거 그죠? 시장하고 이제 맞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1월 1일이 넘었는데도 예산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준예산 사태를 경험한 바가 있어요. 성남시가. 대장동이 거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시장의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는 이걸 민간이 100% 하는 게 맞다. 그 당시에 이제 기조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제 그런 방향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였고 근데 이제 시장의 입장은 달랐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준예산 사태가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다. 우리는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걸 비교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싸고 이건 뭐냐면 이 트럼프가요 실제로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에다가 장벽을 실제 세우는 거예요. 실제 장벽을 넘어온다고 자꾸.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그때 민주당의 의회가 안 된다고 이제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셧다운 상황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잠정 예산 일부 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연장이 안 돼가지고 12월부터 이제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셧다운이 아예 돼버렸어요. 미국의 최장기 셧다운 사태였고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이번에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하고 바이든 대통령 핵심 아젠다로 볼 수 있는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안 이거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는 28조 7,800억 달러인데 이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고 비상수단이 소진되면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조 2천억 원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하원 통과만 남겨주고 있지만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과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프라만 이렇게 하지 말고 사회복지 예산도 같이 끼워서 같이 해. 안 그러면 통과 못 시켜줘.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의 민주당 의회인데
그런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민주당이 진보파 설득에 실패해서 인프라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 아프가니스탄 사태 후폭풍에서 인프라와 사회복지 예산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여진이 아직도 이제 있는 거죠. 이 바이든 정부에.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셧다운 상태에 갈 뻔했고 아직도 예산에 대해서 논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독일 총선으로 가보는데요. 독일도 의원내각제예요. 근데 독일은요, 정당 구조가 다당제가 돼 있어요. 비례대표 중심으로 이제 의석수를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당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오른쪽에서 맨 왼쪽까지 쭉 이렇게 정당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메르켈 앙겔라 총리가요, 4선을 했어요. 총리로. 그래서 16년을 이제 했죠. 제 기억이. 그런데 일단은 이 메르켈 총리가요, 이렇게 이제 길게 쭉 이제 해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 기민기사연합이라고 합니다. 기민기사연합이 기민기사연합이 말이에요. 여기가 계속 승리해 왔던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깨진 겁니다. 위기는 이제 이전 총선 때 있었죠. 이전 총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기민기사연합이 일당은 됐는데, 메르켈 총리나 기민기사연합이 원칙으로 지키는 게 극우하고는 우리 손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극우하고는 손 안 잡겠다는데, 극우가 약진하면서 이게 과반을 어떻게 해야지 이제 총리도 배출하고 하는 거잖아요. 내각을 꾸리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대연정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중도 우파인 기민기사연합이 중도 좌파인 아주 큰 거대 경쟁 정당이죠. 여기 3인당하고 같이 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메르켈이 이제 사퇴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임기를 마치고 더 이상 출마를 안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은퇴를 하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는요, 3인당이 16년 만에 정권 교체를 천명하며, 맞죠? 이제 4선을 해서 16년이 맞아요. 이 16년 동안 정권 교체를 못 해왔던 3인당이 이번에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한 연립정부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랬는데, 1당이 된 겁니다. 일단 3인당이 아주 가까스로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는 3인당이 206석이고 기민기사 연합이 196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녹색당이 118석이에요. 기사당은요, 지역정당이에요. 지역정당이어서 기민기사가 항상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이제 출마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96석을 얻은 거고, 녹색당은 118석을 얻었어요. 자민당이 92석, 그리고 AFD라고 하는 정당이 83석, 좌파당은 39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구조에서 지금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올라프 숄츠입니다. 올라프 숄츠 3인당 대표가 총리 후보죠. 이제 총리 후보인데, 이제 그 전에 대연정할 때 메르켈 정부에도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 승리를 이끌었고, 3인당이 연정 구성에 성공한다면 16년 만에 보수연합에서 중도좌파 정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숄츠 대표가 메르켈을 이을 차기 총리에 오르는데, 독일에서는 최다 득표 정당이 연정협상에 우선권을 주지 않고 모든 정당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는 우선권을 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들 해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누가 먼저 연정을 성사시키느냐가 문제예요. 연정을 해서 의회 과반을 얻어야지 내각을 구성을 자기들끼리 해서 그걸 가지고 정부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당, 자민당의 몸값이 한층 올라갔다. 이들이 지금 보니까 이 정도면 3인당에 붙을 수도 있고 기민기사당에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가져가느냐가 이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야, 더 해봐, 좀 우리 꼬셔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3인당이 이들 두 당과 손을 잡으면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된다. 3인당은 빨강, 자민당은 노랑, 그리고 녹색당은 이제 초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를 구성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3인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매년 10만 호 사회주택 공급,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 부활 등 진보적 공약이 실현 가능해지는 건데요. 녹색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고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도 지지를 하는데, 이제 난민에 대한 정책이 뭐 메르켈도 해왔던 정책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3인당과 성향이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예전에도 이제 녹색당하고 같이 정록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런데 이제
중국, 러시아와는 나를 세워야 한다는 등 외교적 입장은 3인당과 좀 다르고요. 자민당은 세율 인상 등 경제 정책이 있어서 3인당과 좀 이제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인당 같으면은 이제 진보적인 정책을 위해서 세율 인상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자민당은 좀 이제 그런 것에서는 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자, 이제 북한 안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종전선언은 이런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이 3자가 휴전협정을 맺어놓은 거예요. 53년도에. 그걸 갖다가 이제 종전협정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건데요. 유엔 총회에서 이제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북한도 호응을 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중국도 바라고 있는 바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좀 전향적이에요. 아프간 외교 실패 같은 것들을 좀 메꿀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계기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때가 또 무르익기도 했어요. 언제까지 휴전 상태로 계속 대치할 겁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남한 정부가 또 이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제 마지막에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이제 꼭지를 딸 거냐 말 거냐에 이제 결론만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교전이 상당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서 북한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순방길에 올랐는데 교황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논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사전에 조율이 있다는 거고요. 전에 교황이 직접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계기가 되어서 종전선언으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이제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편 또 뭘 했냐면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이 이제 지구의 과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개도국들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 디지털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 공적개발 원조도 확대하겠다라고 천명했는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이게 OECD 산하에 이제 ODA라고 하는 공적개발 원조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해주는 최초 국가, 요거는 잘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유엔에서도 이제 웅크타드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도국지가 아니라 선진국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개도국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ODA는 이렇게 이제 선진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하는 증여나 차관을 말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요. 문화미디어 쪽에서는 CJ ENM에서 제작에 참여한 뮤지컬 물랑 루즈가 토니상 십관왕을 했대요. 이 토니상을 좀 기억하자고 한 건데요.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에요. 토니상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뮤지컬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10개 부문을 휩쓸었대요. 엄청난 작품인가 봐요. 물랑 루즈. 그래서 이제 1890년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클럽 물랑 루즈의 가수와 젊은 작곡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주크박스 뮤지컬, 기존 인기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인데 니콜 키드만하고 이언 맥그리거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는데 이걸 재해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래도 이제 마돈나, 엘튼 존, 시아, 비욘세, 레이디 가가, 아델, 리안나, 저는 이게 팝송을 잘 모르는데도 다 아는 가수들이네요. 이런 정도의 이제 유명 팝스타의 곡들로 열풍을 일으키며 전회차 매진을 기록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니상 하나 기억합니다. 물랑루즈라는 작품도 하나 기억해 놓고요. 그리고 CJ ENM에서는 그 킹키부츠라고 있잖아요. 킹키부츠 저도 이제 관람을 했었는데 그 작품으로 이제 토니상에 이제 수상을 한 적이 있고 이번에 또 이렇게 상을 받았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브로드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미국의 공연계를. 근데 여기 보면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대로가 브로드웨이인데 이곳에 극장이 밀집해 있어서 미국 연극 뮤지컬 공연계의 대명사로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영화, 그럼 충무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랑 유사한 거죠. 19세기 중엽부터 시작해 20세기 초 정점을 이뤘다가 점차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공연 시장으로 꼽힙니다. 맨하튼 브로드웨이 인근의 500석 미만의 극장에서 상연되는 연극은 오프 브로드웨이,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규모가 작은 극장들은 이게 오프 브로드웨이라고 하고, 이는 상업적이고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한 브로드웨이 공연과 달리 실험적 성격에 강한 뉴욕 연극계를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브로드웨이에서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명칭이 파생됐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웨스트 엔드라는 표현도 있는데 영국 런던 서쪽의 극장 밀집 지역을 웨스트 엔드라고 한다. 미국의 브로드웨이와 함께 세계 연극 뮤지컬의 명소로 불리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엔터테인적인 측면보다도 음악을 중시하면서 문학 철학적 주제를 다룬 작품이 많이 공연되는 게 바로 이제 웨스트 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과학 IT 쪽에서는요. WHO가 세계보건기구가요. 말라리아 백신을 최초로 공식 승인해 줬대요. 이 말라리아로 많은 어린이들이 죽습니다. 이 개도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이 말라리아 병원충을 가진 학질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전염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있는데 접경 지역이 있어요. 그 북한 쪽하고. 거기가 이제 북한 쪽에 방역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진 않아요. 근데 이게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모기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기로 인해서 전파가 되는. 그런데 갑자기 고열이 나며 설사, 구토, 발작을 일으키고 비장이 부으면서 빈혈 증상을 보이고 매년 전 세계 40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 중에 3분의 2가 어린이래요. 환자와 사망자 90% 이상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라리아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데 이번에 WHO가 접종 권고한 백신은 영국 제약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의 말라리아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나 집어넣어 보시고요. 말라리아 백신이 최초로 공식 승인됐다는 거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 다음 스포츠 센터에서는요. 갯마을 차차차 이게 또 이제 뭐 또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이어서 DP 오징어 게임을 이어서 또 그 다음에 후속으로 또 다른 나라들에서 각광받고 있는 드라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일부 촬영지 방문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게 보니까 포항에서 촬영을 했더구만요. 근데 이제 갯마을 차차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져서 일부 민폐 방문객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대요. 여기서 보니까 주인공들이 살았던 집은 실제 민가를 빌려가지고 촬영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꾸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일반 주거지역이 관광지로 변하면서 거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다 결국 이주하는 현상입니다. 요것 때문에 이 이슈를 좀 들고 왔는데 관광을 뜻하는 투어와 솟구치는 임대료에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낙후된 구도심 개발로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것 때문에 젠트리 예전에 있잖아요. 영국의 농민들이 젠트리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은 이게 양모를 이제 생산하겠다면서 여기를 목장으로 개조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쫓아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젠트리라고 하는 계층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젠트리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온 게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요즘에는 구도심에 이게 지대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지화로 편의시설이 사라지고 거주민이 떠나면서 결국 주변 집값이 내려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북촌 마을이라든가 이화동 벽화마을 그리고 이제 동피랑 마을 같은 데가 동피랑 벽화마을 때문에 또 여기가 유명해졌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맨날 지나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아무 집이나 불쑥불쑥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관광객의 소음, 쓰레기, 주차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 자꾸 이제 카페 같은 게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세탁소, 정육점, 철문점과 같은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편을 호소하고 떠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이제 인물 용어인데요. 바이아웃 펀드가 있습니다. 바이아웃 펀드는 부실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구조조정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고 지분을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내는 펀드를 말합니다. 사모펀드 시장에서 운용되는 핵심적인 펀드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작전계획 5015가 있는데 이거는요. 자, 이제 북한군이 만약 남침을 한다면 이거에 대한 전면적 상황 그리고 이를 위한 미국 병력의 대규모 증원 등을 가정해서 이제 작전 계획의 줄임말이 작게요. 작게 5027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의 후속으로 작게
작게 5015가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2급 비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제안이 됐고 2015년 6월에 한미 군 당국이 서명하면서 지금은 이제 작게 5015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게 5027과 북한의 급변 사태를 가정한 작게 5029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공격 등에 따른 한미 연합군의 대응 계획이 다 통합돼서 지금 이제 작전 계획 5015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작게 5015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 후보가 다른 후보한테 물어본 거죠. 작게 5015가 발동되면 그 대통령으로서 뭘 할 겁니까? 도발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이제 미국 대통령이 전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게 5015에 대한 이슈가 좀 떠올랐습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차, 현대에서 만든 경차 캐스퍼가 출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현대차한테 투자를 이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현대차가 한동안 지금 경차를 안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경차를 만드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공장을 만들었는데 광주시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자기가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거 막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중소기업도 들어오고 현대차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걸 만들어낸 아주 현 정부에서도 자랑하고 광주시도 자랑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존 완성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적정 임금을 유지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문화, 복지, 보육시설 등 생활비를 떨궈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존해주는 형태로 하면은 얼추 맞춰지지 않겠냐 해서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2019년 광주시와 현대차 간 합의안이 의결되면서 사업의 첫 발을 내딛고 캐스퍼라고 하는 자동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귀엽게 이렇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무튼 이 광주형 일자리고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 그래서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한 제품 또는 그런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용 디자인,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디자인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다라고도 불리고 요즘에 관공서 같은 데서 특히 관심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호 모두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었고요. 12월호 이제 다음 달에 다시 만나 뵈야 되겠네요. 다음 달 호에는 또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대충 또 짐작되는 바들이 있으나 그때 가서 또 한번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